로제타 홀 일기 2권 1890년부터 91년까지 제2권 닥터 로제타 쇼우드 동반구에서의 삶. 아기를 돌보는 어린 소녀. 1890년 9월 24일 수요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이른 아침에 WFMS 요코하마 지부 프렌치 양의 메모를 전달받았다. 내용은 블러프가 221번지에 사는 반 패턴 부인과 함께 벵겔 양과 나를 만나서 우리의 요코하마 여행이 유쾌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서울의 스크랜턴 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부두에 와 있으니 다음 배편을 이용해 그곳까지 오라는 것이었다. 고맙게도 노톤 교수가 거룻배를 구해주어 우리는 그것을 타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갔다. 뱃삭은 1인당 55전이었다. 프렌치 양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인력거를 구해주었다. 우리는 곧 2바퀴가 달린 작은 수레를 타고 나란히 달렸는데 왠지 생각보다 많이 생소하지 않았다. 극동 지역을 읽을 때 책에 있는 사진들을 통해 다소 친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거리는 좁고 독특한 냄새가 나지만 깨끗하다. 그리고 거의 매일 내리는 비 때문에 먼지도 일지 않는다. 사람들의 옷차림새, 아니 옷 입는 취향이 나를 무척 놀라게 한다. 많은 이들이 짧은 겉옷이나 셔츠만 입고 있다. 어떤 이들은 모자와 허리싸개 같은 옷만 걸쳤고 때로는 그것마저도 입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쁜 일본식 정장 차림이었고 간혹 서양식 복장을 한 사람들도 있다. 경찰관들은 흰 겉옷과 바지를 입고 종아리에 채 못 미치는 짧은 부츠를 신고 있다. 그리고 턱 밑에 고무끈이 달린 푸른 모자를 쓰고 있다. 그들은 매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경찰이라는 지위가 갖는 존엄성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인력거꾼들은 규칙상 옷을 입게 되어 있지만 때로는 경찰들이 그들을 불러세워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라고 경고해야 한다. 인력거꾼들의 모자는 굵은 삼배 조각을 덮어 씌워 바구니처럼 엮어 만들었는데 마치 사발을 엎어놓은 듯하며 매우 가볍고 시원하다. 바지는 통이 좁고 뒷부분에 덧단이 있어 내려갈수록 다리 모양에 따라 좁아진다. 상의는 평범하고 헐렁한 옷이고 상하의 모두 튼튼한 무명 옷감으로 만들어졌다. 어떤 이들은 같은 소재의 천으로 발까지 감싼다. 이것이 인력거꾼에게 정해진 복장인 듯하다. 요코하마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고향의 평범한 시골길보다는 넓은 편이지만 인도가 없다. 길 전체가 도로다. 길은 단단하고 깨끗해 보인다. 지금 먼지를 가시게 할 만큼의 비가 내리고 있다. 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우리 미국인에게는 기묘한 광경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수로 위 다리를 지났는데 인력거꾼은 달리는 도중 누구라도 만나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시선을 피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마침내 언덕 아래 블러프 길목에 다다랐다. 짐꾼 하나가 우리가 탄 수레 뒤로 달려와서는 3전을 내면 인력거꾼을 도와 인력거를 언덕 위까지 밀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프렌치 양이 인력거에서 내려 걸어가겠다면서 우리에게 타고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걸어가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우리도 걷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곧 크게 후회했다. 나는 치마와 모직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언덕이 꽤 높아서 꼭대기에 다다르기도 전에 너무 더워졌기 때문이다. 언덕 위에 올라서 우리는 다시 인력거를 탔고 잠시 후 블러프가 221번지 주택에 도착했다. 크고 멋있고 편안해 보이는 서양식 집이었다. 프렌치의 양이 2층에 있는 넓고 시원하고 쾌적한 객실로 우리를 안내했다.
방 한켠에 놓여있는 커다란 침대는 4주 동안 배와 열차에서 살았던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객실에는 경대와 옷장이 달린 세면대, 소파, 의자, 책상, 작은 장식용 탁자, 그리고 커다란 일본식 병풍 등의 가구가 갖추어져 있다. 바닥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한가운데 작은 양탄자가 깔려 있으며 벽난로와 덧문이 달린 3개의 커다란 창들이 있다. 창문 하나를 통해 내려다 보이는 바다, 도시, 그리고 멀리 후지산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다른 창문으로는 이곳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땅 위에 세워진 성경학교와 그 위쪽에 있는 여학생 기숙사의 전경이 보인다. 우리는 몸을 씻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은 후 응접실로 내려갔다. 응접실은 매우 우아하게 꾸며져 있는데 꽤 많은 일본식 가구와 미국식 가구가 있고 WFMS, 사역의 창설자의 사파도 걸려 있었다. 곧 점심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우리는 즐겁게 식당으로 모였다. 식당에서 반 패턴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이 사역지의 선배로서 올해로 9년째 사역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나는 그녀가 정말 좋다. 우리는 멋진 점심 식사를 했다. 선상에서처럼 다양한 음식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맛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편지를 썼다. 나는 스키드모 부인과 홀 박사에게 보낼 편지를 썼고 어머니께도 한 장의 편지를 썼다. 내일 아침에 출항하여 10월 10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예정인 벨가코 편에 붙이기 위해서였다. 오후 4시 30분 반 패턴 부인과 나는 증기선 선박 사무실을 찾았다. 한국으로 가는 선박이 언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막 출발하려는데 몇몇 방문객이 와서 약간 지체되었다. 선박 사무실이 5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반 패턴 부인이 인력 거꾼들에게 서두르라고 한 것 같다. 어쨌든 인력 거꾼들은 전속력으로 언덕을 달려내려갔다. 반 패턴 부인이 앞서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녀의 경험과 판단을 믿을 수 없었다면 아마 머리카락 끝이 곤두설 만큼 겁에 질렸을 것이다. 인력 거꾼이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다면 나와 수레가 어디에 내동댕이 쳐질까 상상했다. 이 같은 속력으로 달린다면 그런 일이 너무도 일어나기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는 다리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선박 사무실에도 제 시간에 들러 고베에서 한국으로 출항하는 증기선이 10월 3일 월요일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배에 타려면 그전 금요일에 이곳에서 증기선을 타고 고베로 가야 한다. 우리는 선박 사무실을 나와 우체국에 들렀다. 나는 7통의 편지를 붙였다. 그리고 환전소에 가서 금화 20불을 지폐 21엔, 은전 20전, 그리고 동전 2전으로 바꾸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다시 언덕을 걸어 올라 집으로 왔다. 인력거 삭스로 15전을 지불했다. 곧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고 나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얘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프렌치 양이 2-3편의 시를 낭독해 주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린 후 잠자리에 들었다. 정말 침대다운 침대 속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수천 마일 땅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렇게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아무런 사고도 없이. 그동안 나는 매우 건강했고 모든 것이 즐거웠다. 가는 곳마다 친절한 분들을 만나 좋은 대접을 만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 없이 넓고 영존자의 마음은 친절하심이 그지없네. 파보. 9월 25일 목요일.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오직 당신께만 영원히 나의 혼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값주고 사신 주의 것이오니.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반 패턴 부인과 함께 학교 교실로 갔다. 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드린 후 부인의 성경 수업을 참관했다. 여학생들 중에는 몇몇 세의 나이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일본 곳곳에서 분기회와 담임 목사 추천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것은 우리의 집사 교육과 흡사하며 성경 외 소정의 교육을 2년이 아닌 4년에 걸쳐 받는다. 그들이 현재 이곳 사람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 하는 사역들과 학업을 마친 후 할 사역들은 여집사가 하는 일들과 비슷하다. 현재 학생 수는 35명이며 그중 4명이 졸업반이다. 모두 1번씩 옷을 입고 있는데 몇 명은 매우 예쁘다. 거의 모두가 발랄하고 영리해 보인다. 그들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다.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벵겔 양과 나는 블러프 가를 따라 산책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늑한 주택가를 지났고 대나무 울타리를 경계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깨끗하고 깔끔한 작은 일본 집들도 지났다. 그리고 기와지붕, 초가지붕, 풀과 새비름이 자라고 있는 잔디지붕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앙증맞은 작은 집들도 보았다. 창문에는 대부분 창호지를 발라놓았고 유리를 끼운 것은 드물다. 이맘때는 집 앞문을 활짝 열어놓거나 얼기설기한 대나무 발 혹은 다른 종류의 나무발을 쳐놓아 집안을 볼 수 있다. 방바닥은 기름을 먹여 광택이 났고 방 가운데에는 1.5인치 두께의 깨끗한 다다미가 깔려 있다. 쇠고리가 달린 나지막한 연한색 나무 서랍장들, 벽돌이나 화덕 위에 얹어놓은 커다란 무쇠 밥솥, 몇 줄 선반 위에 얹혀있는 밥공기, 찻잔, 쟁반들 모두가 그리고 부채 몇 자루가 가구의 전부다.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한참 동안 걸었다. 농경지가 시야에 들어왔는데 마치 정원 같았다. 작게 나누어진 경작지는 기름지고 비옥해 보였다. 일항에 심겨져 잘 자라고 있는 메밀을 보았는데 꽃이 한창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마도 1모작 이상 하는 것 같다. 그들이 오와 밭이라고 부르는 들판도 있었는데 오와는 우리의 수수와 비슷했다. 머리 부분이 우리 것에 비해 서너 배 정도 클 뿐이었다. 군데군데 무가 심겨 있었고 순무와 배추도 보였다. 벼가 잇고 있는 들판은 참으로 멋있었다. 올해는 풍작이라고 한다. 아직은 초록빛을 띠고 있지만 여기저기 이삭들이 익기 시작한 것이 보였다. 간혹 소나무가 보이고 벚꽃도 있었지만 지금 내 눈에는 대나무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골길은 고향의 오솔길보다 좀 더 땅이 평편하고 고를 뿐 별로 다르지 않다. 대부분 경작지가 길 모서리까지 뻗쳐 있어 길가가 없는 것이 좀 다르다. 가끔씩 곳곳에 세잎클로버와 꽃대를 삐죽이 내민 질경이 풀들이 보인다. 이 풀들은 고향의 길가에서 자라는 것과 흡사하다. 달개비 같은 예쁜 파란 꽃들도 만발해 있고 주홍빛 들백합화도 아름답게 피어 있다. 절 따라 여러 모양으로 피는 수많은 들백합화가 있다. 이곳에서는 무궁화꽃도 들판에서 야생으로 자란다. 동백꽃, 국화꽃도. 즐겁게 점심을 먹은 후 벵겔 양과 인력거를 타고 5마일 밖에 있는 미시시피 해안이라는 곳에 갔다. 우리는 페리 제독이 첫 미일 조약을 맺었던 조약 체결지를 지났다. 매우 즐거운 드라이브였다. 해안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는 예쁜 조개 껍질을 주었다. 인력거꾼이 조개 줍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으며 정말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벼, 오와 그리고 목화밭을 지났다. 여기저기 벌거벗은 사람들이 보였다. 거기가 남자아이들이었고 여자아이들이나 여인들이 벗은 것은 본 적이 없다. 다수의 남자 어른들은 허리 싸게 옷만 입고 있었다. 여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아주 공들여 머리카락을 빗어서 장식을 한다. 멋진 스타일로 머리를 빗어 올린 후에는 정성스레 이빨을 검게 물들인다. 우리를 태워준 인력거꾼들에게 각각 25년씩 지불했다. 그들은 그 정도면 족하다고 했다. 일본인들의 세탁. 일본인들은 옷을 깨끗이 빨고 싶을 때 옷을 뜯어서 빤 후 널판에 펴서 말린다.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빨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9월 26일 금요일.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9편 12절.
나는 내가 좀 굼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행동이 느리다는 것은 이제는 감추어진 허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주 알아챌 정도가 된 것 같다. 이러한 나의 허물을 알아채린 벵겔 양이 오늘 아침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녀는 아주 민첩하며 항상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나 빨리 움직이며 내가 꾸물거리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나는 민첩하게 행동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늘 서두르는 것은 금물, Haste is of the devil 이라는 코란의 격언을 이유로 들먹였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나는 민첩하지 못하다. 정말 민첩하고 싶은데 말이다. 이런 내 허물을 알고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나 최근에 남을 몇 분 동안 기다리게 한 적이 2번이나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이 문제를 돌아보아야겠다. 모든 일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겠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다면 그러는 수밖에 없다. 오전에 메카트니 박사 부부와 벵겔 양과 함께 프렌치 양이 지도하는 세 곳의 선교 학교를 방문했다. 그녀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정부 학교도 방문했다. 정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2반의 학생들이 주일 학교에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봉사하고 있다. 선교 학교에는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다. 일본인 교사도 몇 명 있는데 그중 1명은 여성이고 나머지는 젊은 남성들이다. 프렌치 양이 감독이다. 첫 번째로 방문한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일본말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리고 고린도서 한 장의 일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다른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었다. 붓글씨를 쓰기 전에 잉크를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 소년이 주전자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벼루에 물을 조금씩 부어주었다. 벼루 한 켠에는 먹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갈기에 편하도록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막대 끝에 약간의 물을 묻혀서 판판한 벼루 윗자락에다 재빨리 가는데 적당한 색깔과 농도가 될 때까지 한참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한다. 만들어진 먹물은 비스듬히 흘러내려서 벼루 한 켠에 고인다. 그러면 학생들은 붓과 종이를 준비한다. 먼저 책에 글자를 베낀 후 빈 종이에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연습한다. 그러나 종이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어떤 종이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까맣게 되어 있었는데도 아이들은 그 위에 글씨를 썼다. 쓴 글자가 마를 때까지 글씨의 형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6획 정도로 완성되는 글자들을 쓰는 것 같았는데 각 글자들은 획을 긋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 순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글자가 완성된 후에라도 선생님은 잘못 쓴 글씨를 찾아낸다. 몇몇 학생은 붓을 기교 있게 잘 다루는 듯했다. 그 다음 교실에서는 수학 수업을 하고 있었다. 675 빼기 324 곱하기 6은 같은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었다. 학생들은 재빨리 주판을 놓아서 곧 정답을 찾아냈다. 선교 학교 방문을 마친 후 우리는 정부 학교로 갔다. 아주 큰 학교였다. 6개에서 8개의 교실이 있고 교장 선생과 여러 명의 교사가 있었다. 모두 일본인이고 여교사는 1명이었다. 우리는 프렌치 양이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소인턴 교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발음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았다. 상급반에서는 소인턴 교본 2를, 최상급반에서는 소인턴 교본 3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상급반에서는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었는데 일본인 교사가 우리를 교실로 안내했다. 학생들은 모든 것을 노래 형식으로 배우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프렌치 양은 학생들에게 감정을 넣어서 글을 읽도록 가르치느라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프렌치 양의 학생들은 제법 괜찮은 영어 발음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일본인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은 진짜 영어를 읽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발음이 형편없었다. 이 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여러 반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아령들을 사용하며 기계초지 연습을 하는 것도 보았다. 우리 고향의 어린이들만큼 아주 잘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동작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무슨 소리를 내기 때문에 꽤 시끄럽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의 복장은 우리 것보다 좋은 점이 있는데 일상복 자체가 거추장스럽지 않고 체육복으로 입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학교 건물은 모두 단층이다. 교실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서 모든 건물을 한 바퀴 돌면 한 면이 트인 사각형이 된다. 교실들은 서로 통하지 않고 복도로 문이 나 있으며 좁은 복도는 모든 교실과 이어져 있다. 바닥에는 두툼한 고무 매트가 깔려 있다. 어린이들은 게다라고 부르는 샌들을 벗어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 넣어두고 맨발로 있거나 타베라고 부르는 이상한 양말을 신고 있다. 이 양말은 보풀하기 없는 흰 미안 플란넬 소재로 만든 것인데 마치 발바닥에 밑천을 댄 각방같이 생겼다. 다만 뒤쪽에서 잠그게 되어 있고 벙어리 장갑의 엄지 부분처럼 엄지발가락을 위에 구별된 부분이 있다. 엄지발가락을 구분한 이유는 샌들끈을 그 사이로 통과시켜 샌들을 잘 신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지며 1시간마다 짧은 휴식시간이 있다. 12시부터 30분간은 점심시간이다. 일본식 계단은 신발을 오래 신은 사람들에게 흔히 생기는 발의 기형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아기나 유아기 어린이의 발처럼 엄지발가락이 똑바르지 않고 발가락 마디가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특히 좋은 것 같다. 외과 의사 킨 박사가 늘 엄지 건망류를 치료하려면 샌들을 신으라고 권하던 기억이 난다. 학생들의 책상은 위로 평평한 덮개로 되어 있고 그것을 올리면 그 밑에 책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칸이 있다. 책상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식이다. 각 교실에는 칠판이 있다. 지금은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교실 양쪽 창문을 모두 열어놓았다. 발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다. 어린이들은 대부분 깨끗한 편이지만 간혹 지저분한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다. 동전 모양의 버짐이 가장 흔하다. 평소처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반 패턴 부인이 우리에게 시장 구경을 시켜주셨다. 벵겔 양과 나는 안락 의자를 사고 싶었다. 벵겔 양은 작은 스토브도 구하려고 했다. 나는 책상이 필요했다. 일본 상점들을 돌아다니다가 벵겔 양이 커다란 최고급 가죽 안락 의자를 3엔에 샀다. 하나 더 있었더라면 나도 샀을 것이다. 나는 크고 근사한 등나무 흔들의자를 3.25엔에 샀고 예쁘고 작은 책상을 3엔에 샀다. 가구를 산 후 반 패턴 부인이 먼저 떠났고 우리는 인력거꾼들과 그랜드 호텔 부근에 있는 골동품 상점들로 갔다. 상품들은 필라델피아 전시관에 나열된 일본 전시품들을 연상케 했다. 물건들이 아름다웠지만 비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이어 옆에 있는 사진관에 들렀다. 전통적인 일본 의상이나 인력곡 등이 그려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2장의 4불 또는 5불이라서 차라리 우리가 일본 의상을 입고 인력거에 앉아 인력거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큰 사진 12장이 6불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고 각자 6장씩 사진을 나눠 갖기로 했다. 일본 여성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비스러운 일본 전통 의복을 완벽하게 갖추어 입어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벵겔 양이 인력거에 앉았고 인력거꾼은 자신의 위치에, 나는 그들 옆에 섰다. 고향 친구들은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이 사진을 다른 어떤 사진보다 더 좋아할 것이다. 사진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어 우리는 인력거를 타고 사탕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라임 사탕을 많이 샀다. 미국에서처럼 사탕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사탕은 별로 없고 오래된 사탕이 파운드당 1.58불이었다. 라임 사탕도 파운드의 1불이었다. 요코하마에서는 사탕을 생산하지 않는 듯했다. 저녁 시간에 맞추어 집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 중 대부분이 묵고 있는 브런튼 부인 댁으로 갔다. 그곳에서 시베리아로 가는 선교사들도 몇 명 만났다. 찬양을 했고 멋진 기도를 3번 드렸다. 내일은 모두 함께 하루 일정으로 커다란 동굴과 큰 불상이 있는 유명한 사찰을 구경하기로 했다. 9월 27일 토요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아름다운 아침이다. 오전 9시에 반패턴 부인과 함께 요코하마 기차역으로 가는 에노시마에서 가장 가까운 후지사와 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샀다. 역에서 맥카트니 부부, 턱스베리 부부, 드레이퍼라는 성을 가진 두 부인, 버드 양과 휘트 양, 그리고 휠러 박사 등 여러분들을 만났다. 기차에 탄 후에는 테프트 부부, 존스 박사 부부, 벤 박사, 스티븐슨 박사를 만났다. 우리는 2등석에 탔는데 우리 일행이 기차의 두 칸을 차지해 가히 외국인 전용이라고 부를 만했다. 각 칸의 문은 자동으로 닫혔다. 차표는 기차에 오르기 전 출입구를 통과할 때만 검사할 뿐 문이 닫힌 후로는 기장이나 승무원을 볼 수 없고 목적지에서 내리면 출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표를 건넨다. 전체적으로 미국 기차에 비해 그다지 편리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수마일에 걸쳐 잘 가꾸어진 경작지에 벼, 메밀, 수수밭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저기 연꽃이 핀 연못들도 눈에 띄었다. 어리석게도 나는 일본에서는 반마일 간격으로 북적거리는 집과 사람들을 지나면서 여행해야 하는 줄 알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후지사와에서 반패턴 부인이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당 60전으로 인력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 20명은 인디언들처럼 줄지어 길을 가기 시작했다. 긴 외국인 행렬이 그곳에 사는 많은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에노시마 섬으로 이어진 시골길은 즐거운 여행길이었다. 해변과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인력거와 인력거꾼들을 남겨둔 채 모래사장으로 갔다. 몇몇 짐꾼들이 함께 가며 점심 바구니를 들어주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가로지르면서 예쁜 조개 껍질들을 주었다. 때마침 썰물 때였으므로 에노시마는 섬이라기보다 반도 같았다. 더 오래 남아있던 일행들은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바람에 급히 서둘러 모래사장을 빠져나와야 했다. 나중에 에노시마를 구경하고 돌아올 때는 근래에 놓은 다리를 이용했다.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인력거꾼의 등에 엎여 물을 건넜다고 한다. 섬에는 몇 개의 사찰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굴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그 사찰들을 얼핏 보면서 지나쳤다. 먼저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올라 양쪽에 작은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좁은 길을 지났다. 상점들은 주로 조개 껍질들과 조개로 만든 예쁜 장식들을 팔았다. 사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빈 점심 바구니에 물건을 사서 담을 수 있으므로 모두들 그때까지 참기로 했다. 돌계단을 조금 더 올라 한 일본식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잡고 짐을 내린 다음 점심을 먹었다. 그러고는 다 같이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지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섬의 다른 편에 다다를 때까지 올라올 때보다 더 많은 계단을 계속 걸어 내려갔다. 걸어 내려가는 도중 이곳저곳에서 바다와 절벽이 어우러진 절경을 잠깐씩 훔쳐보았다. 그러다가 굽어진 길을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어떤 곳은 발을 딛기도 어려웠다. 사실 옆에 잇대어 놓은 대나무 난간이 없었더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높은 바위 절벽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언젠가 그림에서 본 와트킨즈 글렌을 연상시켰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전진하여 400피트 길이의 거대한 동굴에 다다랐다. 바닷물이 동굴 안까지 꽤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리 위로 걸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입구는 바로 사원 입구이기도 하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양초가 하나씩 주어졌다. 우리는 안내원을 따라 동굴 중심부로 갔다. 그것은 상상을 훨씬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다. 동굴 중심부에 곳곳을 잇는 여러 개의 통로가 있었고 통로 옆으로는 많은 우상들이 놓여 있었다. 안내원이 그 우상들을 가리키면서 신과 여신들이라고 일본말로 설명했다. 양초를 받았던 동굴 입구까지 되돌아 나와서 우리는 각각 승려들에게 얼마씩 지불하고 시원한 샘에서 솟아나는 성수를 한 잔씩 마셨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어느 높은 절벽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벌거숭이 일본 꼬마들이 다가와 동전 몇 잎을 아래쪽 물속에 던져주면 자기들이 다이빙을 해서 건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전을 던져주었다. 이 어린 친구들은 물속에 마치 제 집인 양
먼 곳도 상관치 않고 동전을 찾으려고 뛰어들었다. 몇 발짝 더 올라가다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섰다. 내려왔던 많은 계단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매우 구불구불한 길이었는데 또 다른 경치를 구경할 수 있었다. 오후 1시쯤 호텔에 도착했다. 무척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마치 근래 사용하지 않았던 다리의 모든 근육을 최대한 사용한 듯했다. 그 아름다운 섬은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가볼 수 있어 정말 기뻤다. 이 호텔은 일본식 대형 저택처럼 지어졌다. 다른 집들처럼 바닥이 땅에서부터 2피트 정도 올라가 있고 2피트 넓이의 마루에는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나무가 깔려 있었고 마루 위에는 푹신한 자리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신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밖에서 신을 벗고 호텔에서 주는 샌들로 갈아 신어야 했다. 곧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길 옆쪽으로 훤히 트인 크고 좋은 2층 방이었다. 방에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고급 외제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일본인들은 테이블 없이 바닥에 앉기 때문에 이런 호사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점심으로 싸운 것 외에도 삶은 달걀과 따뜻한 밥을 시켜 훌륭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밥을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 오후 2시쯤 다시 인력거를 타고 까마쿠라로 향했다. 5-6마일 되는 쾌적한 서편 해안길이다.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과연 천국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가마쿠라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오래된 사찰들과 대불이었다. 가마쿠라에서 2마일, 요코하마에서는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모두 대불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갔다. 이 거대한 부처상은 1252년에 동으로 만들어졌다. 높이가 약 50피트, 둘레가 97피트다. 얼굴 길이가 8피트, 입 넓이가 3피트, 귀의 길이는 6피트나 된다. 눈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30파운드의 은을 들여 만든 소라껍질 모양의 나발이 머리 위에 나열되어 있다. 이 조각상은 속이 비어있다. 우리는 낮은 문을 통해 대불 속으로 들어섰다. 어깨에 나 있는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고 여러 개의 작은 불상들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었다. 대불은 원래 사찰 안에 있었다. 사찰은 파손되었으나 대불은 수세기 동안 홀로 폭풍, 서리, 태풍, 지진과 용감히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그 얼굴은 여전히 평화롭기 그지없다. 대불은 수많은 헌신적인 추종자들의 숭배를 받고 있다. 우리는 대불 위에 앉아 단체 사진을 찍었다. 벵겔량이 엄지손가락에 앉았고 벤 박사가 다른 엄지에 앉았다. 반 패턴 부인과 내가 뒷줄에 섰고 20명 모두가 대불을 가리지 않고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리 잡았다. 보는 바와 같이 사진이 너무 잘 나와 불상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 이어 까마쿠라에 있는 사찰들을 구경했다. 사찰들은 고풍스럽고 멋있었다. 이 중 하나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하치마안을 위한 것인 듯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대 갑옷들을 보았다. 사찰들 가까이에 커다란 연못이 하나 있다. 사찰 건너편에 보이는 여러 그루의 느티나무는 수명이 700년이 넘는다고 한다. 사원으로 걸어가면서 길 옆에 서 있는 둘레 20피트 정도 되는 이코나무의 잎사귀들을 조금 주웠다. 오후 5시 반쯤 되었다. 우리는 인력거꾼들에게 기차역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반 패턴 부인이 인력거꾼 인솔자에게 하루 일당으로 12엔을 쥐어주자 그들은 많은 액수에 놀란 나머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비록 그들이 그만큼의 보수에 동의하고 왔지만 만약 그녀가 각자에게 60전씩 지불했더라면 틀림없이 좀 더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2등 칸은 10,000원이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여기저기 다른 칸에 흩어져 앉게 되었는데 턱스베리 목사와 나는 어느 자리도 잡지 못했다. 열차에 승객이 너무 많았는지 한 직원이 우리에게 1등 칸을 열어주었고 우리 둘은 1등 칸을 독차지하고 종착역까지 갔다. 의자가 복제품이 아니라 진짜 가죽이라는 것 말고는 2등 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블러프가에 도착했을 무렵 모두들 허기진 상황이었다. 프렌치 항이 우리를 맞아주었다.